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숨을 죽인 채 모두가 한 나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자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며 우위를 점하던 트럼프가 정치적 만회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7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해결료 자율권이었다. 미국은 이 제한이 통제 가능한 거래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봉인이 풀리는 순간 어떤 괴물이 깨어날지를.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완벽한 기술력, 숨겨진 무기, 그리고 세계가 알지 못한 능력. 그들은 단지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단 한순간의 서명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 폭풍의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단숨에 세계 1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통령 각하,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나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브리핑 파일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 2025년 10월 17일 오후 3시 형광등 불빛 아래 50명의 참모진이 모여 있었다. 그 중앙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다. 하워드 대령 자네가 27년간 핵 전략을 담당했다더니 그런 단어를 쓰나. 그렇습니다. 재앙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경주 에이펙에서 한국에게 해결료 재처리를 허용한다. 이건 70년간 우리가 봉인해온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입니다. 순간 상황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안 보좌관 볼턴이 끼어들었죠. 대령 진정하시오. 이건 실제 허용이 아니라 협상 카드일 뿐이요. 관세 압박과 함께 쓰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핵을 카드로 쓴다고요? 볼턴 보좌관 해결료 재처리가 뭔지 아십니까? 플루토늄 추출 기술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알지. 트럼프가 손을 다 내었습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이 그럴 것 같아. 70년간 우리 밑에서 얌전히 있던 애들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각하 1974년 박정희가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몰래 핵무기 개발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막았죠. 그 이후로 한미 원자력 협정 베이징 3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재처리 금지 조항 말이죠. 그래 알아. 트럼프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근데 하워드 시대가 바뀌었어. 북한은 핵무기 수십 개를 갖고 있고 중국은 남중 국해를 장악하고 있잖아. 한국 애들 불안해 죽겠다고. 우리가 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풀어준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각하 그 순간 동북아는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재처리하면 일본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령 현실을 보시오. 한국은 우리에게 방위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을 원하시죠. 이 카드를 쓰면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돈 때문에 핵을 건드린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워드 자네 군인이야. 난 대통령이고 제 남보를 보지만 난 전체 그림을 봐야 해.
무역적자 방위비 동맹 재조정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리처드 하워드 미전략 사령부 대령입니다. 1998년부터 27년간 핵억제 전략을 담당했죠. 냉전 이후 핵질서를 설계하고 북한 핵 위협을 분석하고 세계 핵 균형을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 세계에는 두 종류의 동맹만 존재했습니다. 보호하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 미국은 전자, 한국은 후자. 이게 70년간의 질서였죠. 각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플루토늄 추출 기술도 없고 소형 원자로 기술도 없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 큰. 트럼프가 손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는 거야. 동맹 안정성 평가단 이름 괜찮지. 자네가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봐. 그들의 원자력 연구소, 잠수함 기술 다 점검하고 와. 그리고 보고서 써. 한국은 준비 안 됐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절차였죠. 볼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워드 대령 11월 중순 경주 에이펙 전까지 보고서를 받아야 하오. 한 달이면 충분하겠소. 저는 참모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하면 돈을 더 낼 것이다. 핵카드는 그저 쇼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트럼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워드, 너무 걱정 마. 한국 애들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70년간 그래 왔잖아. 자네가 가서 확인만 해주면 돼. 그들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그래, 대통령 말이 맞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방패 뒤에 있는 나라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서울과 대전, 그리고 경주에서 본 것은 제 27년 경력을 산산조각 내버린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고 단지 미국이라는 자물쇠의 열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깨끗했고 너무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제 얼굴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자동으로 분류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연락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대령님,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한국권 자력 연구원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KEL이요? 거기서 뭘 하는 곳이죠?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음을 쳤습니다. 재처리 연구 70년간 금지된 걸 연구는 무슨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전에 있는 한국권 자력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원 정문 앞에는 경비가 삼엄했어요. 출입증 검사만 3번을 받았죠. 뭘 그렇게 숨기려고 이러는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구동 3층 한의실에서 저는 이윤서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저는 이윤서입니다.
캐리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책임자예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흰색 연구복을 입고 있었죠. 이윤서 박사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악수는 단단했어요. MI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왜 미국을 떠나셨죠? 거기서 연봉이 얼마였는데요. 연봉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요. 저는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었죠. 애국심. 그런 걸로 플루토늄을 다룬다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평가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반대하러 왔어요.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윤서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어요. 그럼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따라오시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거대한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각종 실험 장비들이 보였어요. 원심 분리기 전기분해 장치,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기계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동입니다. 우리는 사용 후행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플루토늄. 저는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박사님, 그게 뭔지 아시죠? 핵무기의 핵심 원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합니까? 이건 위험한 기술이에요. 이윤서 박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대령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플루토늄을 추출합니까, 그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력 생산을 위해서죠. 그리고 핵 억제를 위해. 정답입니다. 미국은 플루토늄으로 전력을 만들고 동시에 핵 억제력을 유지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그건 상황이 다르니까요. 뭐가 다른데요? 이윤서 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압박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독자적인 핵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보다 더 절박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어? 이건 핵무기로 가는 지름길이요. 여기서 플루토늄 추출하면 다음 단계는 뻔하지 않소. 이윤서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죠. 대령님, 저 밖을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의 핵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사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힘을 찾고 있는 거죠. 대령님, 우리에게 핵기술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독립의 기술입니다. 독립의 기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27년간 핵을 무기로만 생각했어요. 억제하고 위협하고 균형을 맞추는 도구. 그런데 이윤서 박사는 핵을 독립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백희 3조가 버티고 있잖아요. 재처리 금지 조항을요.
이윤서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기다렸어요. 1990년대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감시를 받으며 제재를 받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대령님이 지름길이라고 부르니 기술을 우리는 30년에 걸쳐 한 걸음씩 완성했습니다. 30년 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바로 대령님 같은 분들이 만든 규제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윤서 박사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박사님, 그럼 보여주시죠. 당신들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말입니다. 이윤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SMR 연구동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대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보실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본 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윤서 박사가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SMR 연구동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죠. 소형 모듈 원자로 저는 그 약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었어요. 여기입니다. 이윤서 박사가 보한 카드를 찍자 두꺼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었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죠. 대령님, 이제부터 보시는 것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대령님이 보고서를 쓰실 거니까요. 우리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시려면 제대로 보셔야죠. 철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홀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좋게 됐죠. 그리고 그 중앙에 은빛으로 빛나는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약 7mm, 지름 3mm 정도. 겉면은 매끄러웠고 각종 파이프와 센서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SML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요. 저는 천천히 그 구조물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 가능한 원자로였죠. 제어봉 시스템, 냉각, 파이프 증기, 발생기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언제 만든 겁니까? 2018년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에 완성했습니다. 2022년, 네, 3년 전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이윤서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기술 사양이 나와 있었어요. 출력 100mW 농축도, 보풍호 미만 전농축, 우라늄 사용 수명, 20년 재급료 없이 연속 가동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수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력 100mW, 이건 작은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용량이었어요. 그런데 크기는 이렇게 작다고요? 박사님이 크기면 맞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이 크기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수함, 핵잠수함. 이건 그냥 전력 생산용이 아니었어요. 이건 핵잠수함 동력권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5위의 원전 기술입니다. 이윤서 박사가 SMR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APR 14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원자로입니다. UAE에 수출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소형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령님,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도 있죠. 플루토늄 추출 기술입니다. 이윤서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원자로 기술도, 연료 추출 기술도, 설계 능력도 모든 것을 완성했지만 미국이 만든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소애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족소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7년간 그 족소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핵기술을 허용하고 누구에게 금지할지 결정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제 권리라고 생각했죠. 박사님, 하지만 뭔가요? 이윤서 박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통제가 안 된다고요. 대령님, 우리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미국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규제에 막히면서도 이 기술을 완성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요. 이윤서 박사가 SML의 외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요. 대령님은 이걸 위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윤서 박사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거기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자부심이 있었죠. 대령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뭡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죠? 추정 치료는 50개에서 70가의 정도입니다. 50개에서 70가에 이윤서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핵무기들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워싱턴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서울입니다. 맞아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그 핵무기의 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왜죠? 미국이 만든 협정 때문이에요. 이윤서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대령님, 저는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로스엘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했죠. 연봉 2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돌아왔을까요? 제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제 남동생도 제 조카들도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30분 안에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윤서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울컥하는 듯했지만 참았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가족을 제 나라를 지킬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ESMR은 단순한 원자로가 아닙니다. 이건 제 가족을 위한 방패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한국의 핵기술 야심이 실은 이렇게 절박한 가족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내일 대령님을 다른 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데요? 박진호 소장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잠수함 동력 체계를
30년간 연구하신 분이에요. SMR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지 그분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윤서 박사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은빛 원자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그들은 미국의 규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벽만 남았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제123조 재천리 금지 조항. 저는 천천히 연구동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뭘 보고서 써야 하지? 준비됐다고 써야 하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써야 하나? 하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박진호 소장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대전 외곽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AADD라고 불리는 곳이죠. 한국의 모든 무기 체계가 이곳에서 개발된다고 들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습니다. 검문소만 4개를 통과했죠. 하워드 대령님, 이쪽입니다. 안내장교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지하 5층. 문이 열리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두꺼운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박진호 소장님 연구실입니다. 안내 장교가 한 철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패에는 핵추진 책의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울렸고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연구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 가득한 설계도와 사진들. 책상 뒤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박진호 소장입니다. 앉으시죠.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오른손을 봤어요. 손등과 손가락에 걸쳐 끔찍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박진호 소장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1994년 사고입니다. 소형 원자로 냉각 실험 중에 증기가 폭발했죠. 1994년 내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핵잠수함 연구 책임자였죠. 박진호 소장이 책상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들이 작은 원자로 모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진호 소장이었죠. 우리는 1970년대부터 핵잠수함을 꿈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막았어요. 1974년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강화됐고 우리는 모든 핵 관련 연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당시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지습니까?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어쨌을 박진호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했다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 70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질문을 바꾸죠. 우리가 핵무기가 아니라 핵 잠수함이라도 가졌다면 북한이 과연 SLBM을 개발했을까요? SLBM, 잠수 한발사탄도 미사일 북한이 최근 완성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박진호 소장이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동해입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여기서 SLBM을 쏘고 있어요. 우리 해군은 이걸 추적조차 못합니다. 왜죠?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속도도 느리고 잠수 시간도 짧고 소음도 크죠. 한국도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손원이람, 안중근함. 우리 디젤 잠수함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핵 잠수함은 60일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고 속도도 2배 이상 빠르죠. 북한 잠수함을 유령처럼 추적할 수 있어요. 박진호 소장이 다시 자신의 화상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1994년 우리는 몰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몰래요. 하지만 실험 중 사고가 났고 결국 들통났죠. 미국에서 장교들이 날라왔어요. 대령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간단했죠. 연구 중단하시오. 이건 협정 위반이요. 계속하면 제재하겠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구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박진호 소장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핵추진 잠수함 설계한 극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입니다, 대령님. 30년 동안 우리는 이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중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하에서는 계속됐죠. 미국의 감시를 피해 규제를 우회해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건 협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죠. 박진호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SLBM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허락만 기다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워드 대령 박진호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전에도 당신 같은 미군 장교가 여기 왔었소. 그때도 그들은 안 된다고 했지. 위험하다고, 통제가 안 된다고, 한국은 준비 안 됐다고 했어요.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우린 여전히 당신들 허락만 기다리고 있어. 박진호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절망이 묻어났어요. 이건 애국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에요. 제 아들이 제 손자가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바다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화상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건 30년간 미국의 제재라는 벽에 부딪히며 새겨진 역사의 흉터였습니다. 소장님, 내일 보여드리죠. 박진호 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장영실함을 보여드리겠소. 거기서 대령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절박한지를요. 저는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손을 봤어요.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는 손. 27년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서류만 검토하던 손이었습니다. 박진호 소장의 손과는 너무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ADD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박진호 소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진호 소장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갔던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복도 끝.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박한 개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 제 개인 연구실입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밤을 샜죠. 박진호 소장이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박진호 소장이었죠. 제 아들입니다. 1995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35이 됐고 제 손자가 둘 있습니다. 좋은 가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진호 소장이 사진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워드 대령, 솔직히 말하죠. 저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죠? 30년간 핵기술을 연구한 사람이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박진호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핵무기는 괴물의 무기입니다.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죽었죠. 나가사키에서도 10만 명이 죽었어요. 저는 군인이지만 그런 무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연구를 계속하십니까? 선택권 때문입니다. 박진호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령님,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위협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미국의 해고산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그게 믿을 만합니까? 물론입니다.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박진호 소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방위비를 5배 올리라고 했죠. 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문제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북한이 SLBM을 쏘는데 우리는 그걸 추적조차 못합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박진호 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설계도 뭉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핵추진 잠수함 최종 설계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핵 잠수함 설계도입니다. 30년 전부터 만들어 온 거죠? 박진호 소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정교한 도면이 나타났어요. 잠수함의 단면도 원자로, 배치도, 추진 시스템 모든 게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보여드린 SMR을 기억하십니까? 네. 소형 모듈 원자로요. 저 원자로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박진호 소장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르쳤어요. 잠수함 중앙부에 원통형 공간이 표시도에 있었습니다. 크기가 정확히 어제 본 SMR과 일치했죠. 소사. 우리는 30년간 이걸 준비했습니다. 선체 설계 추진 시스템 냉각 장치, 차폐 기술 모든 걸 완성했어요. 이윤서 박사가 LAR을 만드는 동안 저는 그걸 담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건조 가능한 수준의 완성된 설계였죠. 소장님, 이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윤서 박사의 SMR과 제 설계도만 있으면 2년 안에 핵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진호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막고 있습니다. 재처리 금지 조항 때문에 SMR에 연료를 넣을 수가 없어요. 기술은 다 있는데 미국이 만든 규제 하나 때문에 3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진호 소장이 다시 아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제 아들이 10살 때였습니다. 1995년 북한 핵위기가 터졌죠.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폭격을 검토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전쟁 나면 우리 죽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진호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요. 북한 미치광기들의 핵인질로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요. 박진호 소장이 SMR 설계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제 아이들을 위한 방패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우리 바다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한국인들에게는 그게 단순한 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이 사는 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워드 대령, 박진호 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요. 당신은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한국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요.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들입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한국의 행야심의 실은 가장 보편적이고 숭고한 가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요. 이념도 패권도 야육도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내일 해군 기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장영 실함을 보여드리죠. 그럼 대령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는지를요. 저는 박진호 소장의 영인기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들은 정말 준비됐다. 기술도, 의지도, 명분도 모두 갖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패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내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박진호 소장이 동행했죠. 차 안에서 박 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해군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부두가 보였습니다. 여러 척의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잠수함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장영 실함입니까? 아니요. 저건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3건통급 잠수함이죠. 장영 실함은 저기 안쪽에 있어요. 박진호 소장이 부두 끝을 가리쳤습니다. 거기에는 더 큰 잠수함이 있었어요. 검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사령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한 명의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하워드 대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서구 중령입니다. 잠수함 전대 작전 참모입니다. 정서구 중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군인다운 단단한 악수였어요. 중령님 장영 실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정석우 중령이 빈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2023년 진수식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장영실함 3,6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2023년 9월에 진수했고 현재 작전 배치 중이죠. 디젤 잠수함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석우 중령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잠수함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세계 최초죠. 기존 납축 전지보다 용량이 2배 이상 크고 충전 속도는 3배 빠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잠수 시간이 3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3일이 한계였어요. 하지만 장영실함은 10일 이상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일이면 웬만한 작전은 다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정석우 중령이 소음 측정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장영실함의 수중 소음 레벨은 100대10 이하입니다. 이건 핵 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북한 잠수함은 물론이고 중국 잠수함도 탐지 못합니다. 박진호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영실함은 디젤 잠수함이지만 성능만큼은 세계 최고죠. 선체 설계 배터리 기술, 소음 저감,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하지만 디젤은 디젤 아닙니까? 결국 잠수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석우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정석우 중령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3D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장영실함과 똑같이 생긴 잠수함이 화면에 떠 있었죠. 이건 장영실함 아닙니까? 외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르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중앙부에 원통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봤어요. 저건 SMR입니까? 정답입니다. 박진호 소장이 일어서서 스크린을 가르쳤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만든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저 원자로를 장영실함 선체에 탑재하면이 잠수함은 디젤함이 아니라 핵 잠수함이 됩니다. 이럴 수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석우 중령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했어요. 화면 속 잠수함이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깊이 300m이 계속 내려갔죠. 핵 추진으로 전환하면 잠수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60일, 90일, 원하는 만큼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속도도 2배 이상 빠르고 소음은 더 줄어듭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잠수함 하나가 보였어요. 북한 LBM 잠수함이었습니다. 저게 북한 심포급 잠수함입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SLBM을 쏘는 잠수함이죠. 현재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저걸 추적하기 힘듭니다. 속도가 느리고 잠수 시간도 짧으니까요. 시뮬레이션 속에서 장영실함이 북한 잠수함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소음 없이 유령처럼요. 북한 잠수함은 추적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훈련했습니다. 정석우 중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훈련 기록이 나타났어요. 지난 5년간 우리는 이 시나리오로 수백 번 훈련했습니다. 장영실람 선체에 SMR을 탑재했다고 가정하고 모의 작전을 수행했죠. 승조원들은 이미 완벽하게 숙달돼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모든 걸 끝내놨어요. 세계 최강의 선체 완벽한 원자로, 그리고 숙련된 승조원까지. 중령님, 그럼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윤서 박사의 SMR과 박진호 소장님의 설계도만 있으면 2년 안에 진수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요. 박진호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SMR에 고농축 우라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다 있는데 연료를 못 만들어요. 미국이 재처리를 금지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 속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장영실함.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이름을 딴 잠수함이었어요. 그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장영실 말입니까? 박진호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00년 전 장영실은 조선 최고의 발명가였습니다. 측우기 자경루 앙부, 그 시대 최첨단 기술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노비 출신이었어요. 신분 때문에 평생 제약을 받았습니다. 박진호 소장이 창박 장영실함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신분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보호받는 동맹이라는 신분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7년간 그 신분 체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정하는 사람. 하워드 대령 정서구 중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선체도 원자로도 승조원도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경주 에이펙 트럼프 대통령이 재천리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이 유령 잠수함은 현실이 됩니다. 유령 잠수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들은 30년간 준비했어요. 미국의 감시를 피해 규제를 우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쇠만 남았죠. 저는 창밖 장영실함을 바라봤습니다. 저 검은 선체 안에 SMR만 들어가면 동북아 바다의 균형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경주 힐튼 호텔 7228호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담까지 3일 남았어요. 워싱턴에서는 제 보고서를 독촉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몰턴 보좌관이었어요. 하워드 보고서는 언제 보내는 거요?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한국은 준비됐어, 안 됐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 1500년 전에도 이곳에는 첨성대라는 천문대가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였습니다. 하워드 들리요? 예, 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 한국은 아직 준비 안 됐다. 위험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뭘 봤는데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봤습니다.
이윤서 박사라는 MIT 출신 천재가 30년 연구 끝에 완성한 기술이죠. 플루토늄 추출 효율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독립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봤습니다. 출력 100mW 크기는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수준이죠. 박진호 소장이라는 분이 30년간 만든 겁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손으로요. 하워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는 진내에서 장영실함을 봤습니다. 3일 600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최강의 디젤 잠수함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저 선체의 SMR을 탑재하는 시뮬레이션을 5년간 훈련했어요. 승조원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좌관님, 이들은 우리 허락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걸 끝내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마지막 자물쇠를 열어주는 것 뿐입니다. 하워드 대령 볼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당신 임무가 뭐예요? 그들이 준비됐다고 칭찬하러 간 게 아니잔. 저도 압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빈문서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이니까요. 하워드 경고하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주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이윤서 박사가 있을 겁니다. 박진호 소장도 있을 거예요. 정서구 중령도요.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죠.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됐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다. 7년간, 아니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보호받는 동맹으로만 봤다. 우리 방패 뒤에 숨어 경제나 키우는 나라.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게 우리의 오만이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났다. 이윤서 박사는 MIT를 나와 연봉 25만 달러를 벌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0년 연구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했다. 제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박진호 소장은 31년 전 원자로 실험 중 화상을 입었다. 미국의 규제를 피해 몰래 연구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30년간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계했고 이제 그것은 완성됐다.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진호 소장의 화상 자국이 떠올랐어요. 그 주름진 손이 아들 사진을 쓰다듬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정서구 중령은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5년간 핵 잠수함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잠수함으로 말이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키보드를 치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갖췄다. 플루토늄 추출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세계 최강의 잠수함 선체, 그리고 숙련된 승조원까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미국의 허락이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미국이 70년간 묶어놓은 족제를 푸는 것이다. 맞아요. 이건 허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족수였어요. 1974년부터 한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부당한 족수였습니다. 나는 27년간 핵억제 전략을 담당했다. 그 세계에는 두 종류의 동맹만 있었다. 보호하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세 번째 종류를 봤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나라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담이 열릴 도시 며칠 뒤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한국에게 재처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고사항 한미 원자력 협정 123조 재처리 금지 조항을 즉시 폐지하라. 이것은 한국에 대한 시해가 아니다. 이것은 70년 묵은 부당함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27년 경력을 배신하는 겁니다. 워싱턴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위험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가 그들을 계속 묶어둔다면 우리는 동맹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풀어준다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얻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한국가의 자존심을 봤다. 600년 전 장영실이 신분의 족쇄를 끊으려 했듯이 오늘날 한국은 동맹의 족쇄를 끊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첨부해서 워싱턴으로 보냈어요. 볼턴 보좌관 국방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27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인내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죠. 저는 창밖 경주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도시에서 역사가 바뀔 것이다. 70년 족쇄가 풀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될 겁니다. 경주 에이펙 회담 3일 전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CNN이 로비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내일 경주 에이펙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발표 예정.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제한 완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브리핑룸이 보였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겁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스울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격렬히 항의했고 북한은 위협했으며 일본은 불안해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결정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호 소장이었어요. 대령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유출됐더군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쓴 것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대령님은 27년 경력을 걸었어요. 워싱턴에 기대를 저버렸죠. 그런데도 진실을 쓰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며칠 뒤면이 도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이윤서 박사가 말했던 독립의 기술 박진호 소장이 보여준 30년의 흉터 정서구 중령이 훈련했던 유령 잠수함, 그리고 장영실남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저는 27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세계는 보호하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로 나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세 번째 종류를 봤어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나라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져 갔어요. 저 땅 어딘가에서 이윤서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호 소장은 SMR을 완성하고 있을 거예요. 정서구 중령은 장영실의 원자로를 탑재하는 준비를 하고 있겠죠. 2년 뒤면 동해에 진짜 유령 잠수함이 나타날 겁니다. 소음 없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 잠수함이요.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방패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가? 나는 핵목이라는 파괴의 힘을 원하는 나라를 본 게 아니었다. 나는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원하는 나라를 봤다. 이윤서 박사에게 핵기술은 독립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기술이었다. 박진호 소장에게 SMR은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30년간 화상 자국을 안고도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었다. 정서구 중령에게 장영실함은 절박한 영혼이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의 영혼이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경주 에이펙 회담은 미국이 한국에 무언가를 허락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7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동생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 동등한 파트너의 실력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니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족쇄가 풀렸습니다. 600년 전 장영실이 신분의 족쇄를 끊으려 했듯이 오늘날 한국은 동맹의 족쇄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과의 자부심이 70년의 족쇄를 끊고 일어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 볼턴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워드 난리가 났소. 중국이 항의하고 러시아가 경고하고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당신 보고서 때문이여 알고 있습니다. 당신 경력은 끝났소. 상관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썼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볼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워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보자고 하더군요. 내일 백악관으로 오시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해임이든 좌천이든 그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아닌 독립을 보호가 아닌 동등함을, 굴종이 아닌 자주를 선택한 나라의 미래를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27년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진실이다. 몇 년 후 동해의 물결 위로 제이덤 첫 번째 핵잠수함이 떠오를 것이다. 장영실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진짜 유령 잠수함. 그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추적할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2025년 경주 에이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나라가 70년의 족쇄를 끊고 스스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그날 대한민국은 보호받는 동맹이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이름 없는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깊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